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간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아리송하죠. 전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고 한국 경제도 망한다고 난리인데요. 그런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망하지 않습니다. 21년, 22년에 걸쳐 크게 한 방 얻어맞긴 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실거래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덤비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시기이고 무주택자분들은 그래도 고점 대비 30, 40% 빠졌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급매물은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기존의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상황을 체크해보면서 저의 뷰도 바뀔 만한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도 금리이지만 경제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해야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코레아의 1분기 GDP가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은 2020년 코로나 때 역성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장을 하긴 하는데 성장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 1%, 급기야 작년 4분기에는 0.4% 역성장을 했고요. 이번 1분기 GDP는 전문가 예상치인 0.4% 성장을 하회하는 0.3% 성장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레아 상황을 보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1.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성장이라 매우 심각한 저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출과 설비 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6개월간,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이때까지 고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줘야 미국의 대출금리가 피크를 치면서 미국에서 기업 투자를 먼저 할 텐데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현재에는 부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중국향 수출 둔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만 보면 한국 경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당장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때보다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3이라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 또한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올해 2월달 주요 부문별 대출 연체율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가계 연체율이 0.32%로 나와 있고요. 다른 부문도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1% 미만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은 유독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서 터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대 금융지주에서 충당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쌓아두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금융회사들은 충당금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4대 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신규로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KB금융은 358%, 신한금융은 89%, 하나금융은 108%, 우리금융은 57% 이상 신규로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들이 돈을 빌려준 개인 혹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대출을 해준 돈을 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은행은 미리미리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둔 것입니다. 혹시 대출자들이 파산하게 되면 충당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PF 대출이 터진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현금을 쌓아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분기 GDP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죠. 여기에 대출의 연체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서울, 경기권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중이긴 하지만 하락의 폭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상승률이 0%에 붙어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실 거라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제 부동산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아파트 매물을 보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어느 정도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전히 시장은 하락 중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보면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 중이죠. 다만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세히 다뤄드리기에는 애매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무주택자 분들은 추가 폭락을 외치기보다는 본인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적당한 시세로 하나를 장만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뷰를 여전히 유지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의 주간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전주 대비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입니다. 과거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에 한국의 부동산의 주간 변동률을 보면 한 차례 크게 폭락을 했었다가 그 이후 중간중간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본격 상승장이 아니었죠. 이때에는 상승하는 척하다가 빠졌다가 상승하는 척하다 빠졌다가 그러다가 2012, 13, 14년 장기간 한국 부동산이 하락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상승하는 척하는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 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연준에서 2020년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과거보다는 부동산의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실시간으로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전분기 대비 0.3% 성장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 0.8% 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 투자 부문을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이번 1분기 때 1.1% 건설 투자가 늘었고요. 2분기 때에는 1.4%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승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설 투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승인 물량이 떨어진 3분기, 4분기에는 0%대 건설 투자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부터 PF 대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현재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공급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도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3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공급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프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인허가 실적을 보겠습니다.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써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 인허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황색으로 음영친 부분이 10년 평균 동안의 인허가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2023년 상황인데요. 1, 2, 3월까지만 그려진 게 보이시죠? 평년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의 인허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연간 3월달까지 누계 인허가 실적 추이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평소 대비 적은 수치의 인허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착공 실적을 보겠습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착공 실적 역시 평소 대비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커브가 거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요즘 자재비, 건축비, 인건비가 모두 전방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기에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조한 것을 떠나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감지하고 알아서 분양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아예 바닥에 붙어 있죠. 그냥 분양 시장이 말라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준공 실적을 볼까요?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났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공사 중인 아파트의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시작한 물량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2, 3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어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 실적만 보면 지금의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급은 평소 대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을 보면 앞으로 공급이 평소 대비 매우 적을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즉, 경기 상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꺾여야 하는 게 맞겠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우리를 빠르게 강타하면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황색 음영침 부분이 5년 평균치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재 거래량은 5년 평균 수치보다는 훨씬 적은 상황이죠. 하지만 하늘색으로 표기된 2022년 수준은 회복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년 3월달의 거래량을 보면 1년 전인 22년 3월달 거래량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최근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부동산의 낙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니까 4월달에 실거래 건이 하나둘씩 올라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보통 실거래 이후 한 달 내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5년 평균 수치를 훨씬 상회하고 작년 수치 역시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떠한 형태로든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매매 거래량이 평소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월세로 거래가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낮아지고 매매 거래량이 높아지는 시기가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의 신호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미분양 주택 수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피크를 치고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4% 감소한 72,000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쪽의 미분양 감소가 크게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3월달 수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고 지방은 전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미분양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를 더욱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투자의 시기는 아니지만 추후에 지방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고 쌈짓돈을 싸들고 뛰어나가는 것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